예, CBS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여야 대표 초선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 한판 시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홍석준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자, 일단 국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여전히 좋지 않은데 예산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장의 해임안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얽혀 있는 상황. 하지만 어느 하나 잘 풀리지 않고 있죠. 예산안 협상 시간이 내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먼저 누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이제 책임지는 여당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야당부터 말씀드리면 예, 뭐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례적이죠.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쟁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라는 건데 이제 사실은 법인세 관련해서 결국 이제 초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할 거냐 아니면 뭐 그 대신에 중견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할 거냐 이런 대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 교착 상태가 지금 계속 며칠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 대통령실에서 좀 조율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통령실. 네, 요번에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도 대외적으로는 뭐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뭐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잠깐 나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오시면 네,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 어딘가가 네, 모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 관련해서는 예.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 이 부분 때문에 뭐 사실 내일까지 협상이 될지 기재부 입장 강경하다는 건 법인세를 깎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감소로 가야 된다. 민주당은 이제 법인세를 깎는다고 하면 안 깎는 게 가장 좋지만 깎는다고 하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쪽으로 하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포함해서 같이 좀 여쭤보면 법인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겨레 신문이 시뮬레이션 돌린 걸 봤더니 1년에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의 과세 표준 3천억 이상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면 1년에 6조 원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현대중공업 제하고 9대 대기업이 64개 계열사가 대략 한 4조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보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수혜 기업의 혜택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그 경기가 부양하는지 아니면 고용이 늘어나는지 투자가 늘어나는지도 좀 홍 궁금해서요. 의원님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은 이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 국민의 입장은 뭔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 예, 일단 해주시면.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 사실은 이제 그 민생 특히 국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결국 이제 예산인데 네. 지금 예산안이 지금 현재 정기 국회를 끝나고 아직까지 공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게 국회 절대 다수당이 좀 민주당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좀 뭐 복잡하게 하고 좀 키우는 게 아닌가. 민주당 좀, 탓입니까? 예,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 원래 국회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그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도 연말에 그렇고 그죠? 예, 예. 관련된 법안 문제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문제도 같이 이제 엮였고 그다음에 또 국정조사를 어렵게 여야가 이태원 협치를 참사 해서 관련. 했는데 예. 또 이제 또 이상민 장관 또 해임 해임안. 대안을 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이제 문제를 좀 국한하면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에서는 크게 두 파트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위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익과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 관련된 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산안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음.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약 문제라든지 또 경찰국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용산 이전 뿐만 아니라 뭐 또 그 민주당에서도 계속 해왔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가 좀 있었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양보할 거 내가 좀 합의를 좀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제 법인세, 금투세, 종부세 세 가지인데 예. 종부세와 금투세는 그래도 이제 양당 간에 좀 합의가 돼가고 있었고 법인세. 이제 법인세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슈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제가 법인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법인세를 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그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재안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그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변하면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오면서 예를 들면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김진표 의장은 반도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도 법인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지금 대만의 최고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대만으로 간다. 예.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은 여당 안으로 22% 하되 법인세를 예, 2년 이제 유예를 하자 이런 어떤 중재안을 이제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중재안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은 또 이제 서민 감세 프레임으로 소득세 최저 과세 한도를 높이는 이런 안을 또 새로 갖고 온 그러니까 전선이 도로 지금 확대된 자, 그런 여기 민주당 개념입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렇게 내놓으신 겁니까? 김한규 의원님? 예결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예. 법인세 감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자체가 되게 적은 규모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긴축 재정만 할 게 아니고 또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세수 물가를 면에서. 고려하면 아니 시장에 돈이 풀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근데 꼭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깎자고 하자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깎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저희는 대안을 이제 제시한 거고요. 예. 협상을 하다 보면 당초에 각자 원했던 것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법인세를 깎는 대상을 조정하자는 안을 낸 거고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일단 국회의장님이 원래 16일 날 해외 출장 가시기로 했던 걸 예. 취소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돼서. 예,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로 정한 거는 이제 국회의장님이 정한 시한이니까 예, 예. 다음 주까지라도 저희는 합의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 시한이 입장이고요. 국회의장 스케줄 때문에 시한이 정해졌던 아니 겁니까? 그거는 그건 아니고 아니지. 예. 이제 일주일을 연장을 더 했던 예, 거죠. 예. 이제 지난주까지 원래 12월 2일까지였던 것 정기국회였는데 같은데. 그 예. 12월 2일까지는 이제 원래 이제 법안에 법정 있는 기한이고 3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요. 예. 이제 정기국회가 지난주까지였고 지금은 이제 국민들은 구별이 잘 안 될 텐데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길지 않게 일주일 내에 협의를 하라라고 음. 지침을 주셨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 사실은 이제 네. 그 통과가 돼야지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은 패키지로 딱 묶여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돼서 뭐 어떻게 이제 그 협상을 하든지 어떤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이제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소득세 지금 현재 과세 표준 최저 과세 표준 한도를 높이는 안을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생겨버린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한규 김한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깎는 거를 이쪽으로 하자 하는데 이거는 조금 완전히 좀 내용이 다른 것이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KDI 같은 경우는 3% 인하를 했을 때 투자가 뭐 0.6%가 는다. 뭐 이런 어떤 결과도 발표했고 또 많은 어떤 투자 유발 개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법인세 삭감은 고용 유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세수 정대되는 어떤 효과도 있는 것이고 소득세 감면하고는 완전히 조금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니- 이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김한규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똑같이 했던 건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인세를 감면했더니 기업들이 다 사내 유보를 해갖고 당시에 제 기억에 최경환 장관이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사회용어 하셨거든요. 쌓아놓기만 하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이 그런데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건 불투명한 상황이면 그 돈을 지금 깎지 말고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 이제 원래 정상적인 예년의 법인세를 그대로 부과하면 거둘 수 있는 세수가 6조 정도 더 되니까 예. 필요한데 쓰자. 뭐 실제로 그런 트럼프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더니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 돈을 걷어들여서 자기 주주들한테 배당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전체 주주에서 대기업 총수그룹이 차지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돈 다 깎아서 그걸로 배당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사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배당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할 것 같은 법인세를 왜 깎아주는지 지금 뭐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해보고 나서 학자들 중에 누구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논문으로 입증한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번엔 꼭 될 거란 보장은 사실 없는 상태가 홍 아닌가 의원님 싶은 반론해 생각이 주세요. 들어요. 그 지금 전 세계 법인세율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 예. 우리보다 더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딱 2개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3%입니다. 21.3. 우리는 그 이전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계속해서 2단계 법인세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단계 법인세율로 하면서 그 전에 최고 법인세율 한도 22%를 25%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대기업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그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반도 훨씬 안 되는 어떤 결과치가 투자 왔습니다. 위축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법인세가 곧 배당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자체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의 고용이라든지 요거 한 질문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 주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고소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그거를 가지고 우리 협상을 할 때 완전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뭐 판단하세요? 제가 박홍근 대표한테 듣기로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시다가 잠깐 어딘가 나갔다 오실 때 이게 어딘가가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법인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할 때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련 업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예. 단순히 법인세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보험 관련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실효세율. 예,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는데 우리나라 OECD 기준으로 보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제 외국 기업들은 법인세율 자체가 20이든 25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를 내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실효세율에 윤석열 대해서. 대통령이 일부 용산 좀 마무리해야 될- 대통령실에서 예, 한덕수 소장님 의원을 마무리해야 돼서요. 거의 뭐 3대 1 마무리해야 돼서 전화 아껴버렸습니다. 예, 잠깐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선 한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민주당 예. 저 아까 못했던 얘기 짧게만 아, 예, 김 소장의 마음에 한이 남으셨어요. 말씀하세요. 한이 아니고 이제 네, 법인세 정보를- 관련.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예, 예.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실에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류회동하시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셔서 예. 예, 법인세법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이미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여권의 운신을 보기 좁다까지. 아니 뭐 그거야. 그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입장이 같을 수는 있지. 자, 홍 의원님 맞습니까? 운신의 폭이 좁습니까? 저는 그 법인세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너무 초부자 감세라는 이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문제 그 있다. 관련된 어떤 투자 유발 개수로 고용이라든지 특히 관련된 어떤 계열사라든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외국 투자 위치를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련한 수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노영민 전 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현재 수사가 정치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님부터 먼저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네.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 정권 수사는 주로 이제 부패한 일부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 정책적인 사후 판단, 그러니까 그 당시 정책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옳았는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근데 정책이 틀렸다고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형식은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제 뭐 부당한 업무 지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하지만 최소한 서해 사건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바로 밑에 국정원장, 안보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는 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거의 동일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정치 수사입니까? 그렇죠. 정치 수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홍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뭐 정치 수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사는 이름으로 대통령 2명과 국정원장 4명 등등등 수백 명을 감옥할 때 이걸 저는 볼 때 정치 수사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이제 김 의원은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어떤 목숨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해수부 공무원 그 이대준 씨가 사망을 하고 또 시신까지 소각한 것에 대해서 예. 이것을 당시 정부에서 월북몰이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증거를 삭제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정권과 관계없고 이미 이 사안은 이번 어떤 정부 이전에 벌써 유가족들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전된 상황. 물론 이제 그 전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다. 반론하실까요?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거 완전히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김원기 의원 다 말씀하셔서 굳이 더 보태진 않습니다. 진짜까지. 아니, 저는 이걸 사실 명예훼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예훼손? 국가에 의한 쉽게 말하면 월북이라고 단정한 게 지금 문제잖아요. 저는 내부적으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확정할 수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시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보라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항상 단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거기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걸 갖다 확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또 공개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뭐 사생활까지 깠단 말이죠. 뭐 빚을 냈다는 도 도박을 했다는 도. 예. 그래서 사실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한 개인의 인권 유린의 차원에서 들어가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다음 국가배상의 차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정권에서는 약간 이걸 갖다가 그 대북용이 이쪽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게 일단은 왜 못 구했느냐라고 했으면 아니 북한에 그 감청이 있다나요. 살아있으면 구조하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하니까 시신이 인도받을 생각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지만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표류냐 월북이냐 이걸 가지고도 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니까 검찰에서는 표류라고 판단을 하는데 표류라고 단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해석이거든요. 근데 기소의 기초가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소를 해야지 해석을 기소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월북이든 표류든 뭐가 중요한 차이가 있어. 북한 나쁜 놈인데.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 결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소의 전제 조건도 그렇고 이게 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한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정말 그분이 월북을 한 건지는 사실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단지 여러 가지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라고 추정을 했던 거고 다만 지금 검찰이 볼 땐 사후적으로 볼 땐 본인들은 월북이 아니다 표류다라고 보는 건데 설사 이렇게 다른 사후적으로 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정권 쪽의 적폐 수사로 정말 많은 분을 한 건 맞아요. 진짜 보니까 목록을 다 나열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분을 했는데 예. 근데 그때도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런 사후적으로 틀렸다라고 수사한 적이 있느냐? 저는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 수사도 그렇고 지금 수사도 그렇고 정권이 끝나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끊어내야 될 잘못된 관행인 거지 지난 정부에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정부에도 많이 하자고 하면 그거는 뭐 개선이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 홍 의원님. 지금도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분들이 수백 분이 됐고 제가 그런 분들을 상당 부분 이야기해 보면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 하실 텐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지난 말씀드리고 정권의 적극 수사 그렇습니다. 영향으로 예. 저는 이대준 씨 유가족 이래준 그 형님하고 이제 최근에 10월달에 이제 미국 그 의회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만, 같이 가셨어요? 예, 예.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월북으로 몰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도박 빚이 있다는 등 그렇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살인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에 드러난 증거도 숨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구명조끼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국 것이다. 간자체에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그런 것을 당시에 해경 발표라든 이런 데 다 이제 숨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갖다가 그 정책 판단을 내린 6일 후에 알게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후적으로 알았습니다. 사후적으로 넌 6일 전에 알았어야 돼. 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서훈 실장이나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정부 검찰이 그렇게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문재인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 건 동일합니다. 그럼 검찰이 판단해서 수사한 건데 이거를 왜 자꾸 지난 정부 정치인에 대해서 너네도 그렇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검찰 김한규 의원님의 의견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동아일보에서도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꼭 되짚어봐야 될 사건으로 북송 사건 거론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원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은 이번 정부에서 무슨 수가 있어더라도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끝까지 파헤쳐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시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심을 하신 아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일한 지시를 했다라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중근 작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크게 보면은 이제 증거 삭제와 그리고 이제 월북몰인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먼저 이 삭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당연히 월북몰이 하는 것도 저는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봅니다. 특별 사면 얘기인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논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 필요 없다. 그래서 불동의 그 불원 청원서 가석방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도 됐는데 왜 또 본인이 이렇게 나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홍 의원부터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낸 게 좀 너무 좀 뜬금없지 않냐. 이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5월달 나가니까 5월달 이제 출소를 앞두고 내년에 형기 채우니까 괜히 가석방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를 높이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석방 불원서를 결국은 가석방 불원서에는 본인은 무죄다.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대부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2년 확정을 받으면서 한 이런 어떤 모든 어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선거의 여론 조작을 통한 정말 불공정 선거를 초래한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요거 팩트 체크만 잠깐 간단하게 좀 그 김경수 지사의 글을 기초로 해서 그 부인의 글이죠.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9월하고 11월 두 차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는 신청을 했고 가석방 심사를 해서 불허가 됐다. 이게 계속 프레임이 똑같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제출했다까지.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괜히 한 것은 아니고 가석방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자꾸 심사에 넣었다고 불어내는 과정이 반복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서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불원서까지 냈던 그 것이다. 부분은 그걸 좀 읽어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김어준 씨가 의혹을 제기하고 추미애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특검을 한 거 아닙니까? 수사 주체도 특검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법원의 대부분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법절차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반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 딱 보니까 무슨 민주화 투사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무죄고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냥 원하지 않습니다라고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김학의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예.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그랬으면 아예 구속이 안 되고 어디 도망치셨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재판이라는 거는 나와 있는 증거를 보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때 누가 더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법원은 드루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근데 김경수 지사는 초반부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드루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재판부 사법 절차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법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아예 가석방 신청은 교도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의 규정 자체가 교도소장이 하면 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다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거라 예. 이 사안 자체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거는 다만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형법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행상이 양호하여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잘하고 두 번째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보고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가석방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거는 지금 사면하고 가석방이 헷갈린 이제 약간 혼동돼 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고 예. 구색을 갖추기 위해 김경수 지사는 가석- 4개월 남았는데 가석방을 가석방을 하고 해준다. 향후 정치 활동을 못하게 사면 사면은 안 복권은 안 해주고 해준다. 복권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로 구색 갖추기로 본인이 활용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자, 홍 의원님 반론. 아니 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방금 김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교도소장에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예. 본인이 먼저 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말한 것 자체도 상당히 이 타이밍적으로 부적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뭐 가석방은 하고 그 김경수 전 지사 있던 사면 복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 결정된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지레짐작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게 뭐 이렇게 뭐 덜러리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그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법부에서 단죄를 한 것이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할 때 그러면은 이 드루킹의 주범이 그러면은 김경수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지시 내지는 또 뭐 묵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당시 지사까지만 이 끄는 데서도 사실은 말이 많았죠. 그렇게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나는 무죄다. 이렇게 저는 김경수 지사가 주장을 지금 하고 지금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어떤 사항은 저는 국가의 책임 있는 어떤 공인에 있었던 분으로서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내년 5월은 확실하게 출소를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면 복권이 안 돼도 당 대표는 나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설도 나옵니다. 당 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예. 국민의힘 여당이 그렇게까지 머리 쓰지 않는다라고 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뭐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가 그런 것까지 민주당을 교란하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일부러 김경수 지사를 풀어주려고 한다, 뭐 예. 사면을 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석방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절차가 충분히 본인이 원하지 않게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예. 저는 당 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친명 비명이 나눠져서 뭐 친명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오면 당내 입지가 불안하니까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상황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예. 당 자체에서야
사실 지난 2017년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이에 다 한 분 한 분씩 다 이렇게 날아갔죠. 사라지셨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런 미래 주자들이 적기 때문에 적죠. 누가 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당내에서 에너지도 넘치고 지지자들도 모여드는 거라 저는 예. 누구나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수사가 나와서 당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네.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행보를 많은 할 수도 분들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저는 거라고 한마디만 봅니다. 좀 김 보태고 소장님.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 세습, 적통, 무슨 뭐 막내, 마지막 주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통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무슨 지금 조선 왕조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하면 그 사람 정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언론이 그냥 저 뭐 김경수 지사가 노무현 문재인 다 가까우니까 이렇게 되겠지 싶지만 예. 김경수 지사가 정치인으로 뭘 하려면요 자기가 나와서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로 자기 정치적 힘을 얻는 거지 단지 예. 그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이분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친문에 구심이 된다? 그거 지금 정치인들 너무 우습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 얘기예요. 지금 야, 어차피 다음 알겠습니다. 총선은 저 이재명 체제로까지 가거든요. 이재명 이분이 절대 안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과 관련된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자, 당권 경쟁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도 나도 도전하겠다. 라면서 공식화한 상황이고,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면 다 이제 본인이 윤심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호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그 모든 사람이 윤심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그 뭐 조경태, 아, 조경태 그다음에 의원. 또 안철수 후보는 뭐 안철수 후보도 친윤 후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이제 친윤보다는 연대 보증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연대 보증인, 예, 그게 연대 뭡니까? 보증인. 더센 풀어주세요. 거지. 연대 보증인, 보증인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권 너랑 나랑 같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아. 이제 친윤보다 나는 나름대로 어떤 지분이 있다.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윤대성님 혹시 안철수 후보님께 나 빚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 속마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서 같은 거 꼭 써야 되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법을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3월 13일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그 전에 하겠다. 그렇죠. 3월 초 전당대회. 예, 그러면은 이제 3월 초 이제 전대가 이제 시기 어느 정도 이제 못이 박히니까 예. 좀 더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잖아. 그걸 왜 내쳐? 난 이해가 안 가. 설명해 주세요, 홍 의원님. 예. 국민의힘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뭐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그 당권 정지 당권 정지. 6개월 받았을 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됐으면 이렇게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폭발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예, 김 의원님. 지나가다 본회의장 옆에서 예. 권성동 의원님이 다른 분을 붙잡고 나 아,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서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을 예, 붙잡고 슬쩍 이렇게 들어서 안 죽었다는 있네. 거. 예, 그 그래서- 친윤으로서 나 죽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예.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 그러니까 이제 나 꺾이지 않았다. 예, 나는 아. 이제 다들 이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 이런 걸 확연히 보여주시고 이야, 계십니다. 김한규 의원님 직접 취재하셔서 또 고급 정보를 보여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말 했어요. 여기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셔야 된다. 윤심은 없다. 나는 전당대회 개입 안 할 테니까 내 이름 파는 사람 찍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홍 의원님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이제 대통령이 취하는 길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진짜 완전히 진짜 이제 그 중립적으로 하고 이제 경쟁으로 하느냐. 예. 아니면 진짜 그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진짜 하도록 만들 거냐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예. 분명한 거는 처음부터 절대 그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이 지한 거를 함부로 절대 나타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당의 혼란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뭐 감출 것인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여부와 상관없이 하태경 의원의 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좋은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안 해도 알 사람은 알잖아요. 시그널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뭐 내 네.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당 개입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내가 불법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라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당 대표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식에 나가는 걸 보니까 그냥 윤심을 얻는 분이 그냥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당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죠. 괜히 알겠습니다. 윤심이 없는데 나와서 예. 나중에 또 안 좋은 상황이 아니, 될 뭐 수 있으니. 어차피 뭐 예. 바지 사장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관저 정치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 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시는 분은 권성동 의원이 관저 한번 초대됐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한번 초대됐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직 초대 안 된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의 마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김장연대 얘기도 나고 김기현 의원과 의원님 어떻게 봐요? 장제원 의원이 아직 정말 살아 있습니까? 본인이 이선으로 물러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이 뭐 일선으로 그냥 전면에 일선으로 어느 생각 오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장제원 그 의원이 그 인수위 비서실장 그리고 그 예. 이전부터 이제 그 선거 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역할도 했고 예. 그리고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선대위장 경선 때부터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예. 윤 캠프에 갔고 뒤에 뭐 윤심이 좀 보이는. 최고위원 출마 선언 안 최고위원 신으신가요? 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한판 한판 승부에서 꼭 먼저 말씀해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대 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당원 비중 높여야 된다. 그래서 90%로 높여야 된다는 9대1로 하는 의견도 많고 아예 권성동 의원은 100%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역선택도 방지하고 특히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당원이 그 지난번 그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이제 28만 29만 됐었는데 지금은 8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서 특히 수도권 그다음에 20, 30대 당원들도 늘었기 때문에 예. 당원들로서도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일반 여론을 이제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당대회 시에 이제 당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또 키 맞추기도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봅니다. 룰을 바꾸는 왜냐하면 거? 예, 일단 경기가 지금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룰을 바꾼다는 것은 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유불리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당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는 전대룰을 바꾸지 않고서라도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상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도 역선택을 예를 들면 일반 어떤 인들 여론조사할 때 뭐 누구를 이제 어느 뭐 당을 지지하는 이런 식으로 먼저 스크린을 하고 하면은 역선택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룰 바꾸지 마라.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룰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코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도 그때도 이렇게 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게 음. 룰 세팅 자체가 안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승민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계속 거기서 멀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흐뭇하게 살짝 바라보고 껴고 계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굉장히 그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네. 점을 그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려면은 그냥 당 대표가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그것부터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한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